이게 메카시즘과 국가보안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우리의 그 국가보안법 체계 그리고 냉전 이후에 우리의 오늘날까지의 이러한 정치체 전체를 보면 당연히 일제 식민지 체제에서의 유산이 강력하게 뿌리가 박혀 있지만 그러나 미국이 1945년에 제2차 대전 그리고 이제 아시아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의 정책의 변화 거기서 만들어진 메카시즘의 등장 이런 것들이 결합을 해서 현재 우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엔트로포신이라는 영어 혹시 아세요? 엔트로포신이라는 말은 요새 인류세라는 말로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인류의 위기를 어떻게 지금 극복할 것이냐 이런 수준의 담론을 어,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엔 뭐 가지도 못하고 아주 국가보안법에 족쇄에 묶여 있다고 하는 게 우리가 얼마나 지금 낙관 현실에 있는가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국가보안법 재판에 여러 번 갔었어요. 전문가 발언을 요청을 해서 제가 그래서 이제 북쪽에 자료를 가지고 와서 그런 문제된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조직 사건 관련해서 국가보안법의 이 전문가 이 증언 요청을 해서 갔는데 참 희한한 게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증언도 하게 해주는구나. 전문가 얘기도 들어주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또 판사도 열심히 들어요. 그리고 얼핏 보기엔 감동도 한 것 같고 그런데 결론은 언제나 유죄예요. 너무 기가 막혀요. 이 정도로 얘기를 했으면 그럼 이제 그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재판의 분위기도 얘기를 하면서 이제 분위기가 달라지네 라고 확신을 했는데 아니에요. 결론은. 제가 이때까지 갔던 법정에서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너무 기가 막히죠. 그만큼 이 얘기를 하는 까닭은 뭐냐 하면 우리의 법정 밖의 현실이 법정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의 두께는 굉장히 두텁다.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단순히 우리 내부의 논리만이 아니라 사실은 한반도 전체에 걸쳐서 지금 이제 나토까지 우리가 끌려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전 세계의 패권 체제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방식이다. 나토도 사실은 보면 냉전 이후에 미국이 주도한 유럽의 대소 방어 체제지만 내용적으로 보면요. 그 안에 있는 그 국가들은 과거에 다 제국주의 국가들이에요. 그래서 제2차 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제2차 대전의 세계사적 의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식민지 체제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 유럽의 붕괴는 제국주의 체제의 붕괴였어요. 그 제국주의가 붕괴된 이후에 이제 자기들끼리 먹고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날 유럽의 문제도 다 터져 나오는 건데 이 구제국주의 세력이 자신들의 패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과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그 시스템이 나토지요. 본질은 그렇죠. 대서방어 군사 체제지만 G7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 속에 우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1945년도 이후에 이제 좀 더 지나면 몇십 년 지나면 100년이 되는데 그 시스템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현실 굉장히 기가 막힌 거죠. 구한말에 우리가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 속에서 완전히 옥죄어서 나라가 망했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대외 인식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길게 얘기하는 까닭은 뭐냐면 미국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을까? 거의 모른다고 생각해야 돼. 우리 사회에서. 거의 몰라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놀랐던 건 뭐냐면 제가 미국에 갈 때 다른 목적으로 갔었는데 미국 공부를 하게 됐죠. 미국을 공부하면서 우리를 더 잘 알게 됐어요. 오늘 다루는 이 메카시즘의 이 기간은 1940년에서 50년 요 사이입니다. 거의 한 10년 정도의 이제 미국의 냉전 체제의 이데올로기적 기반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미국의 진보적인 역사학자들은 dark chapter라 그래요. 어두운 미국 역사의 장이다. 그래서 이걸 공부하면서 제가 놀란 게, 아, 이렇게 무서운 일이 벌어졌구나. 그리고 왜 미국에서는 좌파 정당이 존재할 수가 없게 됐구나를 알게 됐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슨 말이냐면 메카시즘이 우리한테 작용됐던 방식은 이런 겁니다. 소위 빨갱이가 아닌 사람들을 빨갱이로 만드는 작업이 메카시즘에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미국은 어떤 거냐면 좌익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기본적으로. 물론 거기 유타는 좌익 세력이 아닌 사람을 좌익으로 몰아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키고 제거하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따가 얘기하겠지만은 미국의 공산당 같은 경우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메이데이라고 하는 미국의 노동조는 유럽의 노동 역사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미국 역사에서 만들어진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만큼 1930년대 미국의 자본주의 체제가 위기에 처하면서 미국의 공산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막강한 지지율까지도 확보해요. 근데 이런 것이 이후에 40년대 이후에 이제 냉전이라는 형태로 대외 정책이 바뀌면서 미국의 대외 정책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을 누가 했느냐? 좌익 세력들이 비판한 거죠. 이런 과정에서 미국의 좌익, 사회주의자로부터 시작해서 공산당까지 절멸당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 보면 미국의 양당 체제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양당 체제의 밑바닥에는 단순히 미국의 정치 문화가 그렇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인위적으로 좌익 정당이 제거된 과정이 있었다. 이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실제로 법도 만들어져요.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추방당합니다. 이런 아주 무서운 일들이 벌어져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미국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조금씩 교정된 거는 1980년 중반이 85년에 광주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물으면서 미국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이 아주 약간 생기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아직도 우리한테는 미국의 역사 또 정책, 미국의 비밀 공작, 베트남 전쟁과 관련해서의 이해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돌아보면 생각보다는 사실은 그렇게 깊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서론이었습니다. 첫 번째 앞에 맨 처음에 거 보죠. 첫 번째. 그러니까, 네. 메카시즘은 조셉 메카시라고 하는 미국의 위스콘신 출신의 상원의원의 이름을 딴 거예요. 조셉 메카시라는 사람은 당시에 47살로 이 메카시즘이라는 형태로 엄청난 정치적 인기를 모으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게 너무 더 과도해서 미국의 소위 에스타블리시먼트라고 그러죠. 국방부까지 공격을 해서 도리어 역공당하고 그리고는 굉장히 정치를 비참하게 끝나요. 그리고는 10년 뒤에 어, 세상을 떠나요. 나이 57세에. 그리고 잊혀진 존재가 돼버리죠. 하지만 1950년대에 메카시는 입만 열면 너무나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이때 미국에 지금 저 종이 들고 있잖아요. 저게 굉장히 유명한 장면인데 저러면서 모든 행사에서 종이를 꺼내 듭니다. 이게 블랙리스트예요. 근데 이제 이게 말하자면 가짜죠. 이 연출 막 들고 있으면서 여기 명단이 있다고. 그래서 위협합니다. 그게 바로 블랙리스트고 이 블랙리스트가 뭐냐 하면 바로 빨갱이 명단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회 전체에 걸쳐서 엄청난 이 파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메카시는 그 입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매장시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할 겁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메카시가 가장 먼저 공격하는 데가 어디일까요? 혹시 여러분 짐작할 수 있겠어요? 가장 무섭게 공격한 데는 두 군데입니다. 영화계와 그리고 교육계. 우리 정지영 감독님 오늘 오셨는데 영화계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보죠. 헐리우드 블랙리스트가 등장합니다. 헐리우드를 왜 공격했느냐? 헐리우드가 이때까지 뭐 우리나라 그렇죠. 영화계는 진보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진보적이지 않으면 새로운 영화를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영화는 대중의 프로파간다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어디서 확인했냐면 미국이 아니고 독일에서 확인을 해요. 독일의 히틀러의 나치즘, 파시즘이 영화를 철저하게 파시즘 이데올로기를 확산하는 데에 활용을 합니다. 그 영화라고 하는 것이 프로파간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증언한 게 나치즘이에요, 독일에.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대중적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걸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영화에서 미국의 대외 정책에 대한 비판이 등장하게 되면 굉장히 곤란한 거죠.
그리고 교육계는 뭐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교육계는 자라나는 아이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할 수도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헐리우드의 블랙리스트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여기 지금 이 화면에 그쪽이 좀 안 나오는 자료에는 어떤 게 있냐면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어떤 사람이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Big List of Red Fronts라고 해가지고 이 적색 분자들의 명단 해서 막 기사가 막 나오고 그래서 막 이름들이 막 돌아다니고 그래요. 그 이름도 돌아다니는 거를 들고 이제 메카트가 말하고 막 거기 정지영도 있고 말하자면 박철욱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봐라 태백산 뭐 저기 그 이제 남북은 만들었잖아. 그런 식으로 헐리우드를 초토화시키는 작업이 벌어져요. 미국이 어떤 상태였냐를 보여주는 게 미국이 다 빨갱이 천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면 메카티가 이제 그 다음 장면 보면 미국 지도를 전체를 놓고 그 다음에는 공산당 조직이 어디 있는지를 쫙 얘기를 해요. 그 지금 이 미국은 지금 엄청난 위기에 있고 이러한 공산당을 때려잡지 않으면 미국은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다. 하고 이제 이 소위 빨갱이 사냥, 마녀 사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제 미국 사회를 엄청나게 광분하게 하는 건데 이게 1950년대 처음 있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미국의 현대사는 아주 명백하게 이 사건과 관련해서 빨갱이 잡기의 사건을 기억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다음 보면은 1920년대에 바로 그때 이런 일이 똑같이 벌어져요. 넘겨주실까요? 아, 이게 바로 1920년대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당연히 1920년대 바로 직전에 뭐가 있었죠?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있었잖아요. 이 러시아 혁명을 통해서 전 세계가 러시아 혁명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보면 미국이 이민의 나라잖아요. 특히 유럽 이민자들, 독일 이민자들, 특히 독일 이민자들, 또 러시아주, 러시아 유태인들, 또 프랑스, 뭐 등등 유럽의 진보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들어오고 특히 이제 노동자들이 노동자 조직을 만들지 않겠어요? 그리고는 직접 행동을 하게 되고 이런 형태로 해서 미국의 노동운동이 급속하게 발전해요. 근데 1920년대는 어떤 때냐 하면 여러분 그 위대한 개츠비 있죠? 위대한 개츠비의 그 작품의 무대 시기가 1920년대입니다. 그리고 1930년대 빵 터지는 거거든요. 1920년대 미국은 소위 위태로운 번영이라고 해서 perilous prosperity라는 말을 쓰는데 위태로운 번영의 시기라고 해서 자본주의에 이게 엄청나게 이게 풍부해져요. 풍족해져요. 하지만 동시에 노동자들에 대한 억압은 훨씬 강력해지죠. 이런 상황 속에서 노동운동이 발전하고 거기에 러시아 혁명까지 일어났으니까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옆에 보면 사카고 벤티티라고 하는 이태리 사람인데 이태리 이민자들 굉장히 많죠, 여러분. 이태리 이민자들 주로 이태리 이민자를 마피아로 떠올리게 되는데 노동운동 굉장히 세게 했거든요. 아이리시 출신들은 경찰이 되고 이태리 출신은 마피아 뭐 이런 식의 이런 구도가 있는데 자 그래서 이 사코 벤티티라는 사람이 이태리 노동자 출신인데 아나키스트예요. 이 사람들을 처단을 해요. 그래서 빨갱이 사냥에 굉장히 중요한 충격을 주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죠. 이런 정도의 현실이 벌어졌는데 그게 바로 50대 상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뭐 이제 그이 러시아 혁명 때 일이니까 그 다음 장면 보죠. 그래서 이 메카티가 등장을 하면서 이런 겁니다. 그냥 온갖 기사들이 당하죠. 왼쪽에 있는 거는 빨갱이들이 미국의 경제계 직업 이걸 싹 다 지금 다 잡고 있다. 오른쪽을 보면 워싱턴 헤럴드라는 데서 빨갱이들이 200명 정도가 지금 잡혀가지고 그래서 밖으로 추방했다. deport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추방했다. 그다음에 왼쪽에 보면 movies will oust 10 me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할리우드에 있는 배우들 있죠. 영화인들을 빨갱이로 딱 해가지고 그래서 이민자들이라면 밖으로 추방하고 아닌 경우에는 이제 법으로 처벌하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 다음에 하나를 또 말씀을 드리는데 그 장면 넘어가 볼까요? 김강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김강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김강일이라는 이 사람이 뭐냐면 영어로는 다이아몬드 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이 김강일이라는 사람이 그 OSS 여러분 아시죠? 오피스 스트래티지 잠깐만요. 서비스라고 해서 우리 그 이 장준화 등등 해가지고서는 이 일본 항복하기 전에 조선 땅에 집어넣는 조선인 출신들의 특별 요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김강일이라는 사람. 근데 미국에서 굉장히 오래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공산당에 가입한 혐의가 있다고 해서 재판을 받게 돼요. 그 전에 어떤 법이 있었냐면 Macaron Internal Security Act라고 돼 있는 거. 이 Macaron Internal Security라고 돼 있는데 이게 미국의 좌파 정당, 공산당 이런 데 가입한 게 있으면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등록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걸 안 한 거에 발각이 나면 처벌을 받아요. 그런 법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공산당이나 이런 좌익정당에 가입 못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이민자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그럼 추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김강이라는 이분이 붙잡혀요. 근데 이 사람의 전력이 OSS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미 미국에서 굉장히 오래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재판으로 해서 바로 이 법에 의해서 말하자면 이 추방을 당하는데 북한으로 송환돼요. 동굴아파를 통해 가지고 너는 여기 있지 마. 북한에 가. 해서 이 그런 사람인데 오른쪽 사진은 뭐냐면 석방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때 이렇게 미국에서 이런 사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하고 전혀 다르죠. 그 다음에 장면을 보면 이게 이제 미국의 역사에서 아주 가장 끔찍한 시기입니다. 이게 이제 하우스는 집이 아니고요. 하원입니다. 네. 하원의 Un-American 이 이름도 기가 막혀요. Un-American 비미국인 활동. 그러니까 빨갱이나 뭐 좌익정당에 가입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 이거는 미국인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이게 뭐냐면 이데올로기적으로 좀 차이가 있다라든가 또는 좌익이라든가 레프트윙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Un-American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여기 있지 마. 너 미국 사람 아니잖아. 너는 그러니까는 미국을 어떻게 배신한 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무서워요. 2003년에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하잖아요. 그리고 2000년에 그 이 쌍둥이 빌딩 폭파된 그 사건을 다 기억나잖아요. 9.11 사건. 그때가 미국에 있었을 때에 정말 무서웠어요. 성조기를 달지 않으면 언어메리칸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핸드백에 요만한 성조기까지 꽂고 다녔어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 이라크의 그 이라크 전쟁에 대해 이라크 전쟁을 일으킨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비판하는 기자나 교수들이 직장에서 잘렸어요. 그때 기자 앵커나 이런 사람들 거기서 비판적인 언급을 했다가 몰매를 맞고 직장에 쫓겨나고 교수가 교수직을 잃고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 1950년대에 40년대부터 해서 이 하원에서 Un-American Activity Committee 하원에서 비미국인 활동 조사위원회입니다. 이때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었을까를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저는 이 공부를 제가 했기 때문에 저의 논문은 미국의 역사, 미국의 제국, 엠파이어에 대한 연구를 한 게 저의 학위 논문이 사실은. 이런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House Investigates, Red Clown이 클라운 C 여기서 광대라는 건데 영화인들이죠. 영화인들. 그래서 이 하원의 비미국인 활동 조사위원회에 아까 명단에 이렇게 들어있다라고 손가락으로 지목당하는 사람은 죄다 불려 나왔어요. 죄다 불려 나와서 증언을 합니다. 증언을 하고 여기 보면 Eisenhower urges anti-red crusade. 아이젠하워 다음에 트루만이잖아요. 아이젠하워 때부터 시작 아이젠하워, 트루만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anti-red crusade 그러니까 빨갱이 반대 십자군 이렇게 되어 있죠 단어가 거의 십자군 운동처럼 해서 박멸하는 운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영하게
그런 식으로. 근데 이 영화계에서 누가 그 엄청난 역할을 하는가 하는 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계에서 바로 이 빨갱이 사냥의 손목에 선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대통령이 됩니다. 두 사람의. 이게 누구인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 다음 화면을 넘어가 보면 바로 이런 걸로 해서 미국은 굉장히 그 엄청난 문화 전쟁이, 이데올로기 전쟁이 벌어지는데 왼쪽은 보면은 할리우드, Free the Hollywood라고 되어 있어서 그 할리우드 10, 아까 했던 그 10명의 영화인들 추방하고 그리고 구금하고 이런 건데 그런 사람들을 석방운동하는 시위가 벌어져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Better than road. 빨갱이가 되기보다는 죽는 게 낫지. 죽어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태극기 부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쪽이 대치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이 대치가 나중에 베트남 전쟁에서 더 격렬하게 나오는데 이때 왼쪽에 있는 영화계의 빨갱이 잡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오른쪽은 다수죠. 이게 역전됩니다. 나중에. 그게 바로 미국의 민권운동, 또 반전운동의 힘이죠. 그래서 뭐든요. 세상을 바꾸려면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의 힘이 아니고서는 세상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메카시즘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이 희생됐는가 하는 걸 쫙 보여줘요. 보면 연방 관리들, 그 다음에 그 이 연방 관리들이 직장에 쫓겨나기도 하고요. 조사를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노동자들이 해고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어부들까지도 해외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 옛날에 그저 납북어부들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각 주, 시청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압수수색 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정치적인 신념, 이데올로기를 문제 삼아서 추방돼요. 그러니까는 미국이 무슨 사상과 무슨 뭐의 자유의 나라가 천만의 말씀했죠. 아주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때 창문에서 뛰어내려서 죽어요.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니까는 갈 곳이 없는 거죠. 쫓겨나기도 하고. 그래서 창문에서 뛰어내려서 죽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300 were blacklisted in films, television and radio 해서 영화계, TV, 라디오 이런 매체에 300여 명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서 이 사람들 조사를 받아요. 과학자들 그리고 대학 교수들도 직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600 teachers were dismissed라고 되어 있는데 600여 명의 교사들이 해직당해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메카티즘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무슨 저 un-American activity, 비미국인 활동에 대한 조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죽거나 투옥되거나 쫓겨나거나 직장을 잃거나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거나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고요. 그리고는 처형당하는 사람 가운데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로젠부 이 부부죠. 그래서 소련의 핵 관련한 이 정보를 넘겼다라고 해가지고 이걸로 해서 전기 의자에서 사형당하는 사람이 바로 이 두 부부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한국에 번역이 됐는데 E.L. 닥터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다니엘서, Book of Daniel이라고 하는 다니엘서는 성서의 한 챕터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라는 이 불구덩에 들어가서 살아남아요. 그거를 이제 연상시키는 그러한 작품이기도 한데 기회가 되면은 꼭 이걸 읽어보세요. 이 다니엘서는 로젠버그 부부의 자식들의 관점에서 쓴 소설이에요. 그래서 자기 부모가 전기이사에 희생당한 그러니까 미국의 그런 야만적인 현실을 고발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로젠버그의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과학자들 또 대학 교수들 다 말하자면 제거당하는 거죠. 그래서 소련을 방문했거나 여러분 그 이 케네디를 암살했다고 하는 그 친구도 소련 갔다 왔다 이걸로 해서 이제 혐의가 된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간에 이렇게 해서 영화계부터 시작해서 정부에 이르기까지 죄다 털려요. 이게 CIA도 공격당합니다.
그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는데 CIA는요, 이 OSS라고 하는 이 전략국, 2차 대전 당시에 만들어진 CIA 전신이죠. 그걸 토대로 해서 CIA가 만들어지는데 이 CIA의 초기는요, 이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런 출신의 진보적인 그러한 젊은이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이게. 그리고 미국에 이 일본 점령기에 일본을 민주화하는 과정에서 역할했던 그러한 진보적인 청년 지식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당시에 일본의 미군 점령기에 만들어졌던 교과서를 보면은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를 딱 하는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부터 시작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CIA의 진보 파트가 있어요. 약간 리버럴 윙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그런 사람들도 공격 대상이 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카시와 메카시즘의 공격은 거의 무차별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이제 이 메카시즘을 통해서 언아메리칸 액티비티 비미국인 활동 조사위원회가 언론 그리고 TV 매체 라디오 계속 이렇게 되니까 어떤 식이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뭐죠? 그 다음 화면 넘어가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느냐 바로 politics of fear 바로 공포 정치가 작동됩니다. 이런 공포 정치가 작동되는 상황 속에서 한국 전쟁과 이런 게 다 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군사주의가 확실하게 만들어집니다. 오른쪽이 이제 미국의 그 American militarism, US militarism, 군사주의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는 직장도 그렇죠. 그다음에 대외 정책, 그다음에 교육 문제, 온통 다 말하자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 1945년도 이후에 1950년대 중반까지 이게 만들어져요. 이걸 풀어내는 게 민권운동과 반전운동이에요. 트루만이 바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어, 이 컨테인먼트 폴리시라고 그러죠. 봉쇄 정책을 밀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내적으로 미국의 대외 정책에 대해서 입도 뻥끗도 못하게 만드는 작업이 바로 메카티즘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얘기 드린 건 뭐냐면 미국의 이 기득권 세력들이 메카시를 이용한 거죠. 메카시는 또 그걸 서로 이용한 거죠. 근데 이용 가치가 떨어지니까 토사구팽 당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서 미국이 온통 공포 정치에 휘말리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1945년도에 종전이죠. 유럽은 제2차 대전이라고 하고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라고 하죠.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서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이 무서운 바로 핵폭탄이 떨어져서 전쟁이 끝납니다. 자, 그럼 전쟁이 끝나면서 제국지 질서가 파탄이 나는 거죠. 2차 대전 당시에 미국과 가장 강력한 동맹 국가는 어디냐? 그럼 보통 사람들이 영국 아니게 이렇게 아닙니다. 소련입니다. 가장 강력한 동맹 국가는 소련이에요. 그리고 소련 스탈린 체제가 나중에 비판을 받지만 실제로 유럽에서 볼 때 동부전선, 스탈린그라드, 이 동부전선은 나폴레옹 때부터 시작해서 러시아로서는 유럽이 러시아를 침략하는 침략 통로예요. 나폴레옹, 그다음에 히틀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희생을 겪어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세계적으로는 미국과 함께 유럽에서 소련의 이 위상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1917년 혁명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30년도 안 돼서 비약적인 발전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경이로운 거죠. 그리고 군사력으로도 막강했고. 그래서 보면은 이 소련으로서는 서부전선이고 유럽으로서는 동부전선이죠. 이 동부전선의 최대한 이 화력이 집중되도록 해서 이 두 가지입니다. 히틀러가 괴멸당하는 그러한 기반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전후에 소련이 힘을 못 쓰게 만드는 것도 계산하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의외로
소련의 동부전선에서 굉장히 이 빠른 속도로 이 소련군이 집결을 해서 아시아로 넘어오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 오른쪽 사진을 보면 바로 그래서 영국과 미국과 소련 삼거두란 말을 썼죠. 이들의 이 힘이 여기서 과시되지만 사실은 여기서 보면 어떤 겁니까? 영국은 이미 이제 노쇠해서 무너지는 그런 제국이죠. 그리고 신생 제국은 딱 둘입니다. 루즈벨트로 대변되는 미국과 그리고 소련이죠. 그래서 이둘이 2차 대전의 승리의 주역이 되지만 동시에 전쟁이 끝나면서 이들은 적대 관계가 되는데 이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중요한 이 과제는 뭡니까? 파시즘 청산이잖아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그다음 보죠. 다 알다시피 뉴렌버그 부르크 전범 재판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는 그다음 장면보겠습니다. 도쿄에서 전범 재판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두 개는 다 어떤 거냐 하면 제국주의 질서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파시즘 세력들을 청산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때 미국이 세운 원칙이 있습니다. 독일과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이냐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어떤 국가로 만들 작정을 했을까요? 농업 국가로 만들다고 했어요. 산업 역량을 완전히 해체시켜버리는 거예요. 독일과 일본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는 산업 역량이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산업 역량을 해체시키는 과정 그리고 농업 국가로 만듭니다. 그게 목표였는데 아니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이 과정이 이후에 냉전 구도를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자, 유럽을 한번 생각해 보죠. 유럽에서 파시즘 세력과 가장 치열하게 싸운 세력이 누굴까요? 프랑스의 두 골의 우파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 좌파거든요. 당연하잖아요. 파시즘은 구구 세력이었으니까. 그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프랑스, 이태리, 그리스에 이르기까지 누가 집권하게 되는 것이죠? 좌파가 집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파시스트 세력들은 제거돼 뭐 청산되는 거니까. 그리고 뉴렌베르크도 그렇고 도쿄, 일본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들이 딱 정리가 돼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연스럽게 소련과 동맹 체제를 만들 수 있는 세력이 유럽 전체에 걸쳐서 싹 다 집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미국은 어떻게 할까요? 아찔하지.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프랑스나 이태리의 선거에 개입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리고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이 유럽 부흥 재건이라는 형태로 해서 돈을 쏟아 붓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상황이 되고 나니까는 그 다음에 이른바 말하자면 리버스 코스라고 하는 리버스는 뭐죠? 역주행이죠. 예. 리버스 코스라는 정책이 선택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독일이나 일본 다 산업 역량을 해체하고 그리고는 농업 국가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전쟁을 할 수 없는 국가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자 소련이 세계적으로 막강한 그러한 위상을 가지게 됐죠. 그 다음에 유럽 전체에서는 좌파의 정치적 헤게모니가 확장이 되게 됐죠. 그리고 이 디나치피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파시스트 세력들을 제거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좌익들한테만 좋은 거죠. 일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경우도 그렇게 해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반전 운동을 세게 했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누구냐 하면 바로 일본의 좌익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러면서 냉전을 향해 가는 그러한 기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냉전을 향해 나가는 기반 가운데에 국제사적으로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9년에 중국 내전을 거쳐서 중화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지고 장개석이 축출당하잖아요. 미국의 아시아에서의 지도는 어떤 거냐면 바로 이 중국 전체와 엮여서 중국부터 시작을 해서
아시아 태평양 전체가 자기 손에 들어오는 이 패권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이 패권 시스템의 지도가 한 귀퉁이가 왕창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 미국에서는 어떠한 얘기가 나오느냐면 Who lost China라고 하는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중국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어? 이게 웃기는 말이죠. 중국이 미국 거 아니잖아요. 근데 Who lost China? 이런 게 이제 미국의 국무성, 파트가 있었어요. 리버 윙들이 있었어요. 이놈들이 이 중국의 마오같이 이런 사람들 다 해갖고 내통해가지고 이거 다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정리해버린 거 아니야? 해서 공격합니다. 이런 공격의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 분위기 속에서 조셉 메카티 상원의원이 그걸 들고 나온 거예요. 그냥 돌출 사건이 전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됐죠? 그러니까는 미국의 대외 정책상 이렇게 만든 주범이 따로 있다. 이런 논란들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 유럽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유명한 그리스 내전이 벌어집니다. 그리스의 이 좌파 세력이 굉장히 셌습니다. 그리스 출신의 좌파 정치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따로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아무튼 간에 그래서 2차에 걸쳐서 치열한 반파시스트 투쟁이 벌어집니다. 이러면서 그리스 전역이 전란에 휩싸여요. 미국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 그리스라는 나라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예. 그 서구의 민주주의의 어떤 이 원형과 같은 그러한 나라. 말하자면 소련의 영향도 다 차단하고 지중해권을 딱 미국이 원하는 그런 그림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그리스 내전을 통해서 유럽에 좌파 세력이 얼마나 견고하게 뿌리박고 있는가 하는 게 입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 편을 들까요? 왕당파 편을 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좌파가 패배해요. 그리스 내전에서.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건, 유럽에서는 그렇게 벌어지죠. 내부에서는 파시스트를 청산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좌익 세력들이 정치의 핵임을 잡게 생겼죠. 소련의 위상은 높죠.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딱 마오해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생겼죠. 자, 그러니까는 제2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이 생각하는 전 지구적 패권 체제를 딱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소련만 빼고 다 포위하는 거죠. 지금 나토가 일본, 우리, 호주 뭐 다 이렇게 끌어들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의 반복되는 것이죠. 전 지구적인 그러한 냉전 체제를 만들어서 군사적으로 확실하게 확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 결론을 내리게 된 문건이 바로 그 유명한 그 다음 장면 보면 NSC 68이라고 하는 건데 National Security Committee의 메모랜덤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서입니다. 냉전을 이해할 때 이 문서는 반드시 나와요. 그리고 이것을 작성한 게 폴 니츠라는 사람입니다. 생긴 걸 봐도 굉장히 머리가 뛰어나게 보이죠. 실제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NSC 68이라는 이 문건을 통해서 이 전체를 전개하는 작업이 만들어져요. 이 NSC 68은 문건 번호입니다. NSC 68의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죠.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끝나면 평화잖아요. 그 평화가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닌 거예요. 평화가 위협입니다. 왜 그런가? 그 다음 볼까요? 이거는 1930년대의 경험이 매우 중요한데 1930년대 대공황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는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이 나옵니다. 뉴딜 정책에 대한 것도 따로 얘기해야 되지만 뉴딜 정책은 보면 어떤 무슨 토목공사 해서 뭐 어쩌고 천만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이 일종의 말하자면은 계급 타협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을 받아들여라가 뉴딜 정책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나중에 이게 이제 다 허물어지죠. 근데 뉴딜 정책이 미국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미국의 경기를 결정적으로 구원하는 것은 그것은 2차 대전 펄하버 진주만 공격 이후에 2차 대전에 미국이 참전하면서예요. 그게 결정적이에요. 전쟁 경제가 미국을 구원해요. 이 전쟁 경제 시스템으로 돌면서 밀리터리 인더스트리얼 컴플렉스라고 다 아시죠? 군산복합체가 견고하게 만들어지는데 전쟁이 돈을 벌어준다라는 경험을 미국은 잊지게 합니다. 그게 언제인지 아세요? 남북전쟁 때예요. 남북전쟁 때.
남북전쟁 때 예를 들자면은 이 북부군에 이 전쟁 체제를 위해서 돈을 대준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JP 모건이에요. 그러니까는 돈, 전쟁, 자본주의가 결합되어 있는 경험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토대에 의해서 전쟁 경제가 만들어지고 이 전쟁 경제가 바로 이후에 냉전 정책이 되는데 그런데 전쟁이 끝났어. 그러니까 그렇다면 전쟁이 끝나니까 평화가 적이 되는 거예요. 자동차를 만들었던 공장이 탱크를 만들었거든요. 비행기도 만들고 여성들이 공장에 나가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은 노동자군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전쟁이 끝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국방비 지출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게 war economy, 전쟁 경제에 의존했던 시스템의 직격탄이에요.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전쟁으로 대공황을 해결했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미국 자본주의 체제에 중대한 위기가 생기는 것이고 평화가 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논법은 어떻게 되느냐? LSC 68의 논법은 이겁니다. 전쟁 끝난 거 아니야. 사실 보면 소련은 우리 몰래 엄청나게 저 국방 이 시스템을 견고하게 강력하게 만들고 있어. 근데 우리는 이것 때문에 국방비를 줄이잖아?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럼 우린 당하잖아. 이럴 수는 없지.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평화인데 전쟁을 해야 돼. 그래서 콜드워예요. 이게. 핫워는 실제로 전쟁이 터지는 건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우리가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콜드워는 자기들끼리의 콜드워예요. 자기는 전쟁 안 했지. 우리는 전쟁했잖아요. 첫 번째 전쟁이 한국전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베트남 전쟁이 있고. 제3세계 과거의 식민지 국가들은 다 전쟁을 치렀어요. 라틴 아메리카에서 미국이 일으킨 전쟁은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세계 체제에서 미국과 소련이 싸우지 않은 거가 콜드워지만 실제로 죽어난 건 뭐냐면 말은 콜드워였는데 핫워, 열전을 겪은 나라는 수없이 많아요. 콜드워라는 말이 갖고 있는 기만성이 있습니다. 일단 이것이 이제 우리의 상황을 설명하는 언어, 용어로 쓰고 있기 때문에 차용할 뿐이지만 그러나 냉전이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열전의 성격이 있다는 거. 그래서 패권 체제는 냉전이지만 그 밑에 있는 제3세계를 비롯해서 식민지였던 나라들의 열전과 희생은 놓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열전을 일으키기 위한 시스템이 콜드워다. 얼마나 기본적입니까? 무서운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전쟁 경제 시스템이 복원이 되면서 60년대에 바로 그 유명한 일단 볼까요? American Dream. 그래서 이런 거예요. 야, 미국은 말이지 기회의 나라야. 자동차, 냉장고, TV가 있어. 미국의 중산층. 이 미국의 중산층이라는 이 내용이 바로 이런 전쟁 시스템 속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실제로는 60년대에 굉장한 빈부격차와 인종차별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이게 이제 CPD라고 해서 Clear and Present Danger라고 해서 현존하는 명백한 위협이라는 개념이 유포되기 시작해요. 이게 냉전 체제를 만드는 NSC 68의 기본 개념입니다.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 말이에요. 아주 명백한 현존하는 위협. 이게 National Security State, 안보 국가를 만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다음 보죠. 이게 이제 바로 아까 얘기했던 NSC-68, 그 폴리츠. 이러면서 이게 그냥 이게 작동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FBI하고 CIA가 같이 작동해요. 실제 기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카시는 정치로 선동을 했고, 그 다음에 실제 집행하는 기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에드가 후보의 FBI, 그 다음에 CIA, 윌리엄 도너반이 만든 CIA, OSS라고 하는 이 전략국이 CIA로 만들어져서 Central Intelligence Agency죠. 중앙정보국이죠. 미국에.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미국의 냉전 정책을 수행하는 대외기관은 CIA이고 내부는 FBI예요. FBI는 오래전에 만들어졌지만 20년대 초대 국장이 바로 35년도부터 이 에드가 후보가 FBI 국장을 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냐면 역대 대통령의 비밀을 싹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FBI 에드가 후보 앞에서 대통령이 꼼짝 못했어요. 가는 길에 들어서. 그 FBI하고 CIA가 처음에 격돌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국 내부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죠. 중정, 검찰 싸우는 거
생각하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CIA는 대외 정보, FBI는 대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글은 뭐냐면 에드가 후보가 미국의 공산당을 박멸하는 그러한 아티클, 기사를 쓴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걸 다 내놓고 할 수는 없으니까 covert action이라고 합니다. 이게 비밀 활동이라는 거거든요. 비밀 활동. 펜타곤 페이퍼는 베트남 전쟁 때 미국이 어떤 일들을 CIA를 통해서 했는가 하는 걸 보여줘요. 비밀 공작에 대한 내용. 펜타곤 페이퍼를 기회가 있을 때 혹시 볼 수 있으면 이게 얼마나 미국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FBI 얘기를 해보면 이 COINTELPRO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작동하는데 Counter Intelligence, 방첩이죠. 방첩. 해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비밀 공작을 해요. 근데 비밀 공작의 명이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거예요. 유명 인사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겁니다. 그래서 헛소문을 퍼뜨리고 그 영향력을 떨어뜨려요. 성과 관련된 문제, 스캔들 이런 걸 만들어내요. 이게 코인텔 프로의 코어 액션 비밀 활동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게 빨갱이다. 마틴 루터 킹이 공산당 집회에 갔다. 뭐 이렇게 만드는 거죠. 누가 만났다. 또 섹스 스캔들이 있다. 이게 다 코인텔 프로의 커버 액션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메카티즘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이데올로기가 되면서 그 위에 태어난 것들 이런 것들이다. 실제로 이런 작동을 하는 것이고 우리 다 경험해봤잖아요. 네? 통합진보당 해체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 알잖아요. 네? 이 코인텔 프로가 작동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보면 이거 앞에 거 보면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고 당장에 직장이 없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만화를 보면 무슨 소리야? 라고 얘기를 하죠. 디펜스. 미국의 국방 예산은요. 미국 국방 예산은 미국의 군산복합체 1년 매출이에요. 국방 예산은 탱크나 비행기나 전폭기나 이거를 개인이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5년 동안의 미국의 미리터리 인더스트리얼 컴플렉스의 매출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달러 들어가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게 됐으면 좋겠는데 peddler's crisis, 위기를 파는 자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CPD, clear and present danger, 현존하는 위협을 해서 끊임없이 냉전, 그러니까는 미국의 이 자본주의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30년의 뉴딜 정책은 이 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규모 공사 뭐 이런 식으로 선전되고 있지만 사실 계급 타협과 협상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떤 단계가 되느냐 하면 군사화된 자본주의 체제가 돼요. 근데 뉴딜 정책은 이론적으로 보면 케인즈 경제학을 적용했다고 얘기를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개념을 얘기를 하자면 군사주의적 케인즈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비판적 경제학에서. 2차 대전에서는 제국주의와 식민지 체제가 끝났지만 미국의 식민지 체제는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미국의 공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1930년대에 20년대 30년대에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지금 시가 완전히 말라버렸죠. 예, 미국의 공산주의 운동은 굉장히 많은 이 창조적 운동이었어요. 이게 완전히 이제 초토화돼 버리지만 그 다음에 스탈린주의하고 결합하는 바람에 생기는 대중성의 상실도 작동을 해요, 물론. 하지만 인위적으로 박멸당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어요? 영화계의 냉전 블랙리스트 두 사람. 왼쪽 있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도널드 레이건, 영화배우. 이 도널드 레이건이 인포머라 그러죠, 영어로. 그래서 영화계의 말하자면 빨갱이, 이 사람이 빨갱이고 이 사람이 빨갱이, 이 사람이 빨갱이를 다 이렇게 입 벌려서 말하면서 레이건이 할리우드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그 이때 정치권에서 누가 힘을 갖게 되냐면 바로 닉슨이에요. 닉슨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원의 Un-American Activity를 주도하는 신진 정치인입니다. 여기서 닉슨이 커요. 이 두 사람 다 대통령 됐죠. 예. 할리우드가 만들어낸 그리고 냉정히 만들어낸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쫓겨나는지 볼까요? 보죠. 자, 찰리 채플린이 쫓겨나요.
못 돌아옵니다. 찰리 채플린. 여러분 찰리 채플린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굉장히 좌파적 영화거든요. 약한 사람들 당하고 있다가 힘센 자들 넘어뜨리는 영화예요. 대부분 다. 18년에 한 법안이 있습니다. 그걸 볼까요? 이게 이제 우리 식으로 치면 일제 때 치안법과 같은 건데 이게 뭐냐면 정부에 대해서 반판과 이 반발을 선동하거나 그리고는 이것이 만약에 외부의 세력과 무슨 간첩질을 하거나 그러면 축출당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섭냐 하면 CDC는 이제 말하자면은 반란을 조장한다는 뜻인데 미국의 대외 정책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걸려요. 그러니까 여기 핵심은 그겁니다. 핵심은 두 가지예요. 노동운동을 세게 하거나 미국의 대외 정책을 세게 비판하거나 하면 이 Citizen Espionage Act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것이 냉전 정책의 토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Macarthur Internal Security Act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거를 주도하면서 관리하는 게 바로 에드거 후보예요. 제가 미국에 유학을 80년대 갔는데 그때 뭐 쓰는 게 있어요. 쓰는 것 가운데 이게 뭐냐면 너는 공산당에 가입한 적이 있느냐 이거를 묻는 질문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이게 바로 Macarthur Internal Security Act의 영향입니다. 예. 그런데 대학교 도서관에 갔더니 놀란 게 무슨 뭐 공산당 기간지도 다 있고 다 보게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다 통제를 해버린 것이죠. 미국인들이요. Don't patronize reds. 빨갱이를 그냥 관대하게 받아들이지 마. 이런 뜻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조금이라도 저 사람이 이웃집에 뭐 원한이 있으면 그 사람 지목해서 빨갱이야. 그럼 그 사람 끌려가요. 자, 영하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 보겠습니다. 교사들이 엄청나게 당하죠. 이 미국의 교사 우리가 40여 년도 이후에 해방공간에서 교사 노조가 굉장히 강력하게 성장하거든요. 60년대에 4.19 이후에도 교사 노조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런 것처럼 미국에도 교사 노조가 셌어요. 왜냐하면 교사 노조의 진보적 지식인들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이 메카티즘이 교사 노조를 말하자면 때려잡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때려잡느냐 하면 충성서약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보면은 26명의 교사들이 충성 맹세 가운데에 레드 키즈 공산당 또는 빨갱이에 관련되어 있는 질문을 던지면 거기에 대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직장 위태로워진 거예요. 그 다음 밑에 보면은 loyalty oath라고 하는 충성서약인데 충성서약을 언제부터 실시할 거냐는 논쟁이 벌어지면서 이게 기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거는 보면 바로 여기에다가 실제로 쓰는 문건이에요. 사인하는 거죠. I do hereby certify that I national flag 국회에 대한 충성 이거 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 이제 그 국회에 대한 맹세나 경례는 있었는데 이게 더 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충성서약을 받아내는 거예요. 로열티. 즉 이 로열티는 뭐냐면 정치적으로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다. 미국의 정책에 대한 비판적 교육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메카티즘의 일종의 제도화입니다. 굉장히 비슷하죠? 우리가 겪은 거고 너무 똑같잖아요. 이승만 체제하에서 미국의 고문관들이 다 뭐 했겠습니까? 정치적으로. 뭘 했겠어요? 딱 들어오죠? 네. 거기다 이게 이제 그 친일 식민지 잔재하고 결합하게 되니까 더더욱 악성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그한 미군정기 그 이후에 이승만 체제가 바로 이런 메카티즘 정치 체제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 전쟁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영화기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충무로를 장악하는 게 바로 그거였잖아요. 충무로. 이승만 때 충무 깡패가 장악하잖아요. 그럼 이런 건 뭐 들어갈 틈이 없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화계도 해방 이후에 할 수 있는 얘기가 무지 많았거든요. 항일 독립투쟁에서 좌우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습니까? 뭐 김원봉 얘기도 못하고 있는 판인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말하자면 모든 것을 다 거머쥐게 됩니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이게 이제 모든 국제사에서 보면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엔 반드시 전쟁이 끝나고 나면 강화 조약을 해요. 평화 조약이죠. 그래서 일본과 연합군이 한 강화 조약이 바로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입니다. 유일하게 전쟁을 하고도 이때까지 강화 조약이 없는 나라가 딱 우리입니다. 그럼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평화 협정 체제 못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 전쟁이 끝나고 6년 만에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매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도 처음에 여기에 초대를 받아서 들어가서 우리의 식민지 체제 문제, 전쟁 배상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게 다 배제됩니다. 배제되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핵심은 일본의 부담을 최소화시켜주는 거예요. 일본의 부담을 최소화시켜주면서 미국이 짜놓은 아시아 태평양 냉전 체제의 최전선을 세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되니까는 샌프란시스코 조약 평화조약에서 우리의 민족 문제를 전혀 제기하지 못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과거의 식민지 체제의 민족 문제, 식민지 체제의 배상 문제가 냉전 체제에 의해서 밀려나고, 냉전 체제는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차 대전이라고 하는 것,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식민지 체제의 붕괴예요. 붕괴 이후에 그럼 식민지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 것이죠. 식민지 문제를 전혀 처리하지 않습니다. 전쟁 문제만 처리합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전쟁 문제만 다뤄요. 근데 우리는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식민지 배상 문제가 있죠. 아시아 태평양 전쟁의 이 군사적 기지가 됐죠. 전쟁 문제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이 두 가지에 대한 보상책을 확보하는 게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매우 중요한 것인데 그거 다 제거되고 그리고는 냉전 체제로 돌입하게 되고 냉전 체제의 전선에 일본을 세웁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렇게 해서 냉전 동맹 체제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우리는 하위 단위가 돼버리는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메카티즘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국가보안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국가보안법은 미국의 이와 같은 지배체제를 완성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토대였고 여기에 종속된 것이 우리의 처지였다. 그래서 이게 바로 오늘날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가안보와 대자본이 결합한 그런 방식의 국가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NSCS라는 말을 쓰는데 이렇게 하면서 브레이브 뉴 월드 멋진 신세계 어릴 때부터 이게 이제 이 세뇌시키는 거잖아요. 멋진 신세계가 국가보안법적 사유를 세뇌시킵니다. 교육에서 정치가 그러니까 비판적 교육 얘기하잖아요. 논술 이후에 교육은 비판적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단답형 뭐 이렇게 얘기하는 단답형을 극복하자. 택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가장 첨예한 비판적 의식이 태어나는 게 정치거든요. 그거 다 제거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주는 대로 받아 먹어라가 단답형 암기형 교육입니다. 1898년 이후에요. 이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있는데 한쪽은 쿠바, 한쪽은 필리핀을 장악하면서 라틴 아메리카를 장악하는 그리고 아시아를 장악하는 이 두 가지 사건이 1898년이에요. 이건 1860년대의 미국의 남북전쟁 이후에 독점 대자본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19세기가 끝나고 20세기 초반부터 미국은 제국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엠파이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뉴욕주의 별명, 미국은 주마다 별명이 있는데 제가 지금 있는 뉴저지는 가든 스테이트의 별명이. 뉴욕의 별명은 뭐냐면 엠파이어 스테이트예요. 제국의 주예요. 그리고 뉴욕에 있는 뉴욕시티의 가장 높았던 빌딩의 이름이 제국 빌딩,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이런 거 다 아시죠? 그런 겁니다. 제국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초기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의 제국주의가 어떻게 성장을 만들어진가를 보게 됩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거대한 제국. 이게 지금 위기에 처해 있어서 미국이 나토도 끌어들이고 아시아 태평양도 끌어들여서 이 시스템을 보완하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고 있다고 하는데 역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의 중국과 러시아를 어떻게 평가하는 문제는 별도로 러시아는 20세기 초반에 제국주의라고 하는 거대한 시스템을 격파한 매우 중요한 혁명적 사건이었죠. 중국은 어떤 것입니까? 중국 혁명은 바로 이 시스템을 돌파해낸 1840년에 영국의 아편전쟁부터 시작해서 신해 혁명, 그 이후에 내전 이런 식으로 해서 서구가 아닌 방식의 모델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이죠. 이 두 가지를 놓고 지금 나토와 아시아 태평양 전체를 통해서 미국과 서구 전체가 군사동맹을 하면서 이 시스템을 다시
복원을 하려고 하는 이 위기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에 대한 문제는 국가보안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 세계 체제 전체 패권 질서를 어떤 방식으로 바꿀 것이냐에 대한 과제를 우리한테 던지고 있다. 라는 까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판단의 주체는 국가고 시민이 아니죠. 그리고 자본주의 이외의 대안적 사회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70년대만 하더라도요. 자본주의라는 말을 우리가 쓰지 못했어요. 자유경제라는 말을 썼죠. 자본주의라는 말을 쓰면 대안적으로 사회주의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못 썼습니다. 그 정도였어요. 그 다음에 제국주의에 대한 질문은 봉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식민지 해방세 관점으로 역사를 볼 필요가 있는데 일본 제국주의는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도 해요. 미국의 제국주의 역사는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은 격리시키고 소멸시키고 이런 사람들의 희생된 사람들과 연대를 하면 처벌당하는 거예요. 이게 통합진보다 이게 우리 경험이죠. 그리고 이성의 붕괴, 그 분단 체제 전환을 위한 우리의 얘기죠. 교육과 실천 처벌 계속 당해왔습니다. 안보 국가로는 성역화되어 왔고 강대국 추정도 성역화되어 왔고요. 반복주의는 기본 관점이에요. 그리고 자주적 통일 담론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평화 통일 자주적 이거 다 이 남북 간의 합의이기도 하고 헌법에도 나와 있는 건데 통일 담론은 배제되어 있어요. 통일이 평화죠. 근데 그런 담론 자체가 배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일 얘기하면 자꾸 평화가 위태로워진다라는 이상한 기만적 논리를 가지고 전파하고 있는데 함께 어떻게 살지를 얘기하면 적대적 군사정치는 해체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자체가 평화죠. 그래서 국가범법 체제 타파를 위한 전주 세력화는 처벌받는 뭐 이러한 상태가 되는데 우리 국가보안법 질서라고 하는 것은 일상 속에서의 이 탄압의 경험이 존재하죠. 그리고 더 크게 얘기하자면 미국의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동원되는 우리로서는 희생이 일상화되는 구조이기도 하고 지배체제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런 내셔널 시큐리티 스테이트를 유지하는 안보 국가를 유지하는 근본적 기반입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 자체는 이게 이 수정이나 또는 이 개정 정도의 수준이지 근본적 철폐는 논의되고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국가보안법이 의미하는 이런 체제적 성격, 본질, 미국과의 관계, 세계 체제 속에서 국가보안법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유해서 이걸 해치는 노력이 너무나 절실하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지금 모이고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